조로아스터교에 대한 데스 앞에 따라서 하여튼 그 경전을 연구하는 모임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럽인들이 조로아스터교를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다고요. 지식인들 사이에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로아스터는 최초로 선과 악을 나누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완벽한 세계와 불완전한 세계를 나눈 사람이고 절대불변의 고정 진리라는 것이 있다라고 니체가 얘기한 것과 정반대 얘기를 한 사람인데 왜 조로아스터를 끌고 왔느냐? 플라톤보다도 훨씬 이전의 사람을 왜 끌고 왔느냐? 니체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에서 얘기했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로아스터는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말 그대로 정반대해서 얘기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입으로 나의 사상을 전달할 때 새로운 전복이 가치의 전복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를 일부러 주인공으로 내세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초에 이 선과학을 나눴던 사람한테 선과학을 깨부수는 얘기를 일부러 시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뭐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라투스트라는 결국 니체죠. 네. 니체 자신이 이제 자라투스트라예요. 자, 이제 2부에서 1부에서 나온 2부의 중심 주제가 되는 위버맨시, 초인. 이 책에서는 초인이라고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번역을 위버맨시 그대로 읽어야 된다, 그대로 번역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고 이 책의 번역가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인이라고 할 때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이 의미하는 바가 역동적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위버맨시로 번역해야 된다는 운동을 몰라서 초인으로 번역한 게 아니라 자기의 고집이에요. 근데 어떤 것이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자, 지금은 사실은 이제 위버맨시라는 번역으로 많이들 하기 때문에 제가 위버맨시로 얘기를 할게요. 위버라는 건 뭐냐면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오버예요. 맨시라는 건 맨이에요. 뭐예요? 인간을 넘어서다. 인간을 넘어서는 자. 위버맨시라는 건 인간을 넘어서는 자이기 때문에 극복할 초, 넘어설 초, 그리고 사람, 인. 그래서 초인으로서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뭐 저는 둘 다 나빼. 다만 이제 어린 친구들에게 초인 그러면 우리는 그 마블이나 DC 코믹스의 초인을 생각하기 쉬우니까 그거랑 구분해야 된다. 아니, 니체의 초인을 들으면서 슈퍼맨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도 저는 또 오버라고 생각하는 게 크리스토퍼 놀란이 영화를 하나는 제작을 하고 하나는 직접 감독을 했어요. 제작한 거는 잭 스나이더 감독이 크리스토퍼 놀란의 제자인데 조연출하는 사람 잭 스나이더한테 맡겨가지고 만들었고 하나는 본인이 직접 만들었어요. 둘 다 슈퍼히어로 영화예요. 볼까요? 잭 스나이더가 만든 영화는 맨 오브 스틸이라는 슈퍼맨 영화예요. 크리스토퍼 놀란이 직접 연출한 건 다 아시죠? 배트맨 시리즈, 배트맨 트릴로지 3부작, 배트맨 비긴즈, 배트맨 다크나이트, 배트맨 다크나이트 라이즈 세 개. 두 개의 의미가 있어요. 슈퍼맨은 플라톤의 사상을 기반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크리스토퍼 놀란이 직접 요청해서 잭 스나이더가 그 흔적도 영화 속에 남겨놨어요. 어린 클라크, 슈퍼맨이 이제 고등학생인가 중학생일 때 친구들한테 두들겨 맞으면서도 자기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쓰러지는 장면이에요. 거기에 이제 읽고 있던 책이 딱 엎어지면서 책 제목이 나오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 플라토예요. 플라토라는 라틴어를 영어식으로 표기한 게 플라톤이고요. 원래 라틴어로는 플라톤의 이름이 플라토예요. 그 플라톤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슈퍼맨은 어떤 존재냐? 맨 오브 스틸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하늘에 떠가지고 슈퍼맨 예수님을 상징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 슈퍼맨을 보낼 때 슈퍼맨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린 갓난아기한테 너는 지구에 가서 그들의 희망이 되어라라고 얘기해요. 그런 데서가 나와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완벽한 인간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어리석은 인간들을 구해주는 얘기가 슈퍼맨의 얘기예요. 반면에 배트맨은 인간으로 출발을 해요. 그것도 어떤 인간? 상처를 입은 인간이에요. 엄마 아빠가 눈앞에서 강도의 총에 맞아 죽음으로써 상처가 내면화되고 그거가 다시 자기네 저택 앞에 있는 우물에 빠지면서 그 속에서 엄청난 박쥐떼를 만나면서 그 상처가 외형적으로 시각화되고 공포의 상징이 돼버려요. 그래서 박쥐를 두려워하는 아이. 그런데 배트맨은 상징이 뭐죠? 박쥐예요. 뭘 한 거예요? 자기의 공포를 극복한 거예요. 그리고 배트맨은 법 바깥에 있어요. 법 안에서 일하지 않죠. 얘가 형사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법 바깥에서 형사들이 해결 못하는 일들을 해결을 해요. 뭘로? 폭력으로, 힘으로. 다 니체가 이야기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슈퍼맨은 끊임없이 바닥에서 이렇게 두두두두두두 끌다가 쫙 뭐 돌덩어리들을 쫙 떠오르면 퓨 하고 하늘로 날아올라요. 배트맨은 어때요? 어떤 이미 항상 배트맨을 시작할 때도 끝날 때도 높은 빌딩 꼭대기에 있어요. 꼭대기에서 쫙 다리 꼭대기에 있든지 꼭대기에 있든지. 근데 항상 어떻게 하느냐? 추락해요. 여기서 추락. 우리 책에는 몰락이라고 계속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예요. 초인이 된다는 건 몰락해야 돼요. 추락해야 돼요. 떨어져야 되고 바닥에 가봐야 되고 고통스러워 봐야 되고 억압돼 봐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마치 그 걔 이름이 뭐지? 배트맨 극중 이름이 브루스 웨인. 브루스 웨인이 우물에 추락하듯이 땅 속에 판 지하 감옥으로 추락하듯이 추락해봐야 돼요. 거기 그 추락한 곳에서 엄청난 고난, 공포, 고통을 맛봐야 돼요. 그래야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자기 내면의 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내면의 힘이 태어나는 곳이 어디냐면 심연이에요. 그래서 심연의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 심연은 어떤 심연이냐? 배트맨에서는 계속 추락하는 이미지, 땅속의 이미지로 나왔지만 우리들에게는 어떤 곳이냐 하면 나의 내면 속으로 침잠하는 심연이에요. 그래서 니체는 계속 우리에게 혼자 있어봐라라고 얘기해요. 외롭게 혼자 있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술은 전혀 못하지만 술자리 엄청 좋아해요. 노래하고 노는 자리 엄청 좋아해요. 사람이 많은 자리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런 자리에 갈 때마다 어느 순간 외로워질 때가 있어요. 다들 막 시끄럽게 놀고 있는 나만 혼자 마치 귀에다 장벽을 낀 것처럼 그들로부터 쫙 혼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건 외로움이에요. 함께 있는 사람들과 공감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저열한 감정이에요. 근데 고독이라는 건 뭐냐? 혼자 있는 게 더 좋은 감정이에요. 외로움은 혼자 있는 거가 슬프고 안타깝고 괴로운 감정인데 고독은 타인과 있는 걸 견디기 어려울 만큼 혼자 있는 게 좋은 감정이에요.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혼자 있을 때 음악 들을 수 있고 혼자 있을 때 글 쓸 수 있고 혼자 있을 때 그림 그릴 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창조를 할 수가 있어요. 혼자 있어요. 그래서 니체한테 고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니체는 자꾸 산꼭대기로 올라간다고 써요. 그죠? 이 산꼭대기라는 건 뭐냐? 내가 심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절대 고독의 경지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나의 심연을 만나서
나를 극복하고 올라갈 수 있는 지구의 어떤 경지를 의미하기도 해요. 이 책에서 산이라는 이미지가 계속 두 가지 배척되는 이미지로 나오는데, 후반부 4부에 보면 니체가 저 산 꼭대기 올라가면 나의 동굴이 있고 나의 짐승들이 거기에 있으니 너도 가서 나의 짐승들과 놀아라,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이때 산 꼭대기는 뭐냐면 고양된 상태를 얘기해요. 정신적으로 고양된 상태. 근데 니체가 스스로 올라가는 산 꼭대기는 뭐냐면 나의 시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절대 고독의 세계로 가는 걸 얘기해요. 자, 이 절대 고독의 세계에서 나의 시면을 만나서 나를 극복하는 인간이 인간을 초월한 인간, 즉 오버맨시가 되는 거예요. 이 오버맨시는 슈퍼맨처럼 막 어떤 위대한 인간이 아니에요. 막 뭐 사람들을 이끌고 막 예수님이 되고 이런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이 오버맨시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일상 속에서 나를 극복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게 뭐라 그랬죠? 남이 한 얘기, 신이 정해준 가치, 혹은 남이 정해준 가치, 이것이 내가 극복해야 될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 니체 책에서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 말이 평가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평가하라, 평가하라, 평가하라. 평가가 왜 중요한 말이냐면 사르트르는 이런 제목으로 책까지 썼어요. 타인은 지옥이다. 타인은 지옥이다. 사르트르가 쓴 단편 중에 지옥이라는 단편이 있어요. 그 단편에 보면 지옥에 떨어진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이 어떤 방에 셋이 딱 갇혀요. 이 방 밖으로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세 사람은 이 방 안에서 뭐든 해도 자유해요. 막 고문 이런 거 없고 다 자유로워요. 이 방 밖으로만 못 나갈 뿐이지. 근데 여기에는 거울이 없어요. 거울이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너 얼굴에 뭐 묻었어. 얼굴에 뭐가 묻으면 창피하잖아요. 닦고 싶잖아요. 근데 어디에 뭐가 묻었는지를 안 가르쳐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도 닦고 저기도 닦고 저기도 닦고 계속 닦는 거죠. 피부가 헐 때까지.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따라서 우리 삶을 바꿔요. 너 얼굴에 뭐 묻었어 할 때 계속 닦는 사람처럼 우리는 타인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 평가에 매달려서 어떻게든 살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너는 훌륭한 아이야, 좋은 아이야 이렇게 계속 키우면 얘가 훌륭하고 좋은 아이가 되려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커요. 진짜 자기가 누군지 모르게. 너는 나쁜 아이야, 우는 아이야, 너는 자신감 없는 아이야.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세뇌당한 게 저 맨날 뭐 물건 잃어버리는 아이였거든요. 이게 이제 익숙해지니까 나중에는 내가 자포자기야. 그래서 뭐 입고 있던 잠바도 잃어버리고 뭐 시계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 나는. 세뇌는 타인의 평가만큼 인간을 지옥에 빠뜨리는 게 없다라는 생각은 사르트르가 아니라 니체가 먼저 했어요. 그래서 니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남들이 너를 평가하게 두는 게 아니라 네가 너를 평가해라라고 얘기해요. 너 스스로 너를 평가해. 초인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세 개의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다 아시죠? 낙타의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뭐? 사자의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 어린 아이의 단계가 있어요. 이 어린 아이가 위버맨시입니다. 자, 낙타의 단계는 뭘까요? 낙타의 단계는 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되게 이걸 뭐 중세 시대의 어떤 이야기처럼 받아들이는 심지어 대학 교수님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남의 명령에 따라서 삶을 사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주변에 여러분 삶을 이렇게 살아라 명령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뭘 신경 쓰고 사나요? 남의 평가를 신경 쓰고 살아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고 살아요. 대학을 왜 가느냐? 남들 다 가니까 가요. 남들 다 가니까 가. 그냥 적당히 내 성적에 맞는 수준에 맞는 대학. 그런 친구들 많지. 적당히 내 점수에 맞는 대학. 그럼 대학을 가. 제가 제일 열받는 게 뭐냐면 여성이 좋은 대학교를 갔어. 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스카이 대학교를 갔어. 졸업을 했어. 취업도 했어요. 연애를 해. 결혼을 해. 바로 일 그만둬. 그리고 집에서 살림을 시작을 해. 근데 살림을 하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 아니야. 뭐가 목적이에요? 내 학벌을 가지고 내 학벌을 살만한 남편을 만나는 게 목적이었던 거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의 목적을 다 잃어버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외로워. 괴로워. 자식도 나를 이해를 못하고 남편도 나를 이해를 못하고 친구들을 만나도 다 똑같은 것들이고. 근데 그런 조건을 생각할 정도면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똑똑하죠. 네. 어떻게 똑똑해요? 몰랐어요. 세속적으로 똑똑합니다. 자, 편안한 삶 다음에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못하는 거죠.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걸로 먹고 사는 삶, 그 다음엔 뭐가 있지? 재미있게 살 수 있어요. 골프도 치고, 친구들 만나서 여행도 다니고, 술도 먹고 다니고, 재미있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의미 있게 살질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옵니다. 왜 의미 있게 살지를 못할까요? 지금까지 자기가 결정한 삶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대학 가라니까 간 거고, 그죠? 친구들이 다 가니까 간 거고, 점수 적당히 맞는 학과 찾아서 간 거고, 그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걸 써먹을 생각이 애당초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엄마들끼리 뭐를 만들어요? 아파트 분녀회, 학부모회 이러고 만들어. 뭐예요? 모이면 무슨 얘기예요? 아유 A동 108호 그 여자 있잖아. 일한다고 자식은 행복하게 야는 무슨 여자가 기집애가 그게 뭐 하는 짓이니? 집에서 응? 남편하고 자식들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돼. 걔는 일한다고 학교도 안 나와. 걔는 학부모의 얼굴 봤어? 어우 그런 점이가 있어. 걔 때문에 내가 그냥 걔가 할 일도 내가 대신하잖아. 근데 사실은 뭐예요? 그 일하는 여성은 자기의 일을 통해서 어쩌면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 여성은 우울증 같은 게 없을지도 몰라요. 스트레스는 훨씬 더 많이 받지만. 근데 실제로 우울증은 누가 걸려요? 집에서 그 모임 다 끝나고 집에 탁 와요. 남편, 이 새끼는 뭐 그렇게 술 먹을 일이 많지? 맨날 술 취해가지고 들어오고 새벽 3시, 4시에 들어오는데 고주 망태가지고 들어오고 와이셔츠에 누르져 짜고 입고 어디서 뭔 짓을 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는데 물어보면 모른다 그러고 승질이나 내고. 그래서 자식한테 매달리는데 자식은 맨날 엄마가 뭐라 귀찮아 하지마. 자식하고 대화 안 통해. 남편하고 대화 안 통해. 그러면 누구와 대화가 통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하고 대화가 통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하고 대화하는 법을 아예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강 보면서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왜 내 남편은 나한테 다정하지 않을까? 왜 내 새끼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왜 내 새끼들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대화가 안 통할까? 이런 생각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와요. 그럼 이걸 이겨내야 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다음날 야 뭐요 우리 얘기 좀 하자. 앉아가지고 또 이제 뒷담화를 나에게 어떤 삶의 의미가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타인의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어야 만족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 뒷담화를 해요. 이걸 니체는 르상티망이라고 불러요. 자, 르상티망을 이제 어떤 분들은 번역을 할 때 원한 감정, 질투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그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이건 그냥 질투, 원한 감정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가지지 못한 욕망을 자, 성취하지 못한 욕망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막 돈을 벌고 싶은데 돈을 못 벌어서 생긴 질투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는 돈을 벌겠다는 욕망을 못 가지고 있어. 근데 돈 버는 사람들,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을 보면 용서가 안 돼. 나는 사랑하고 싶다는 욕망을 못 가지고 있어. 사랑이 뭔지도 몰라. 여러분, 사랑이 뭔지 다 알 것 같죠? 제가 볼 땐 98%는 사랑이 뭔지 몰라요. 네. 뭔지 몰라요. 그냥 결혼도 대부분 98%는 어떻게 결혼하느냐? 결혼할 나이가 됐을 때 주변에서 하도 난리를 치는데 마침 그때 그놈이 그나마 그 중에 그냥 괜찮아. 그래서 결혼해요, 대부분. 죽을 것 같은 사랑이 없잖아요? 그걸 못 느끼잖아요? 그럼 사실은 저는 제 딸한테도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 그럼 결혼하지 마. 그냥 이놈 저놈 만나서 동거도 좀 해보고, 같이 좀 살아보다가, 살아보니까 얘하고 헤어지면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됐을 때 결혼을 결심하는. 근데 살아보고 그 마음이 드나요? 그 마음이 도망가지? 안 들고 도망가면 내가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그러면. 네.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는 사랑에 빠지면 상대가 이렇게 해주길 바래요. 상대가 나에게 충실해 주길. 상대가 나에게 섬세한 보살핌을 주길. 상대가 나를 확 잡아 당겨 주길. 상대가 나를 당신은 어떻게 하는데요? 네? 물어보면 처음 생각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상대를 위해서 뭘 해주고 있지? 사랑을 한다는 거는요. 저는 에리 프롬이 한 말이기도 하지만 에리 프롬을 만나기 훨씬 전에 중학교 때부터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다. 사랑은 느끼는 게 아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거. 사랑은 동사. 우리는 사랑을 느끼려고만 해요. 느끼려고만 해요. 그렇게 훈련이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 보면 얘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부정할 수 없는 사랑에 어떤 강렬한 끌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그래야 될 이유가 있나요? 나한테? 내가 남편 배에서 나온 자식이 아닌데 남편이 나한테 왜 그래야 돼요? 내 아내가 그래야 될 이유가, 내 아내의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 아닌데 왜 아내가 나를 그렇게 맹목적으로 사랑해줘야 되죠? 그게 아니에요. 사랑을 한다는 건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사느냐? 주체를 헷갈려요. 상대를 주체로 놓고 그 상대의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가 이리저리 부평초처럼 흔들린다. 제 아내가 만약에 저 말고 다른 남자랑 사귀었어요. 보통 인터넷에 뭐 이렇게 상담하는 글 올라가는 거 보면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이 새끼를 용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첫 번째, 그걸 왜 인터넷에 물어보지? 그것도 신기해요. 두 번째, 그걸 왜 모르지? 남편이 나에게 이혼하자고 한 게 아니면 일단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본인한테. 나한테 있어요. 네. 그럼 내가 이 남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것인지 아니면 부정했으니까 더러워서 난 도저히 같이 못 살겠어 끊어내든지 이건 주체로서 내가 결정할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아내가 다른 남자랑 하룻밤 잤어. 술이 취해가지고 집사람 술 좀 마셔요. 술이 취해가지고 어떤 남자랑 잤어. 그 남자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얘기도 즐겁고 재미있게 하고 그래가지고 분위기상 뭐 어떻게 하다가 그냥 술김에 어떻게 됐어. 제가 그걸 알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날부터 감금하고 못 나가게 하는. 그 결정권은 내 아내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정권은 나한테 있어요. 아내에게 그 결정권이 넘어가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아내가 만난 그 남자를 아내가 진짜로 사랑하면 결정권이 아내에게 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주체가 되어서 사랑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을 어디까지 내 사랑으로 감싸 안을 것인가를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상대가 조금만 이래도 막 길 지나가다가 그 여성분들 그런 경험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남편이나 남자친구하고 막 길을 지나가는데 남자친구가 예쁘게 생긴 여자를 싹 흘겨봤어. 근데 내가 마침 그걸 딱 봤어. 열 받아 안 받아? 그럴 때 열받는 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인 거예요. 그건 마치 어떤 거랑 똑같으냐면 제가 만약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여배우가 저는 그 여자 요즘에 담배 피는 꽃 이한이를 저는 엄청 좋아해요. 이한이랑 내가 사귀었어. 사귀게 됐어. 너무 예쁘잖아. 이한이랑 사귀게 됐는데 이한이가 어느 날 나랑 이렇게 같이 가다가 내가 이한이보다 더 예쁜 여자를 봐가지고 탁 흘겨봤어. 근데 이한이가 나한테 막 뭐라고 그래. 그럼 나는 이뻐서 이한이를 사귄 거니까 이쁜 이 여자한테 가야죠. 그렇죠. 그죠. 기준이 거기 있습니다. 원인이 그거였으면 그렇게 가야죠.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이한이랑 사귀는데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이게 아닌데 핀트가 조금 안 나와. 이한이에서 흔들리죠. 이한이를 생각하면서 이한이에서 이한이를 생각하면 머릿속이 흔들려서 지금. 이한이 너무 괜찮은 배우라고 생각해요. 괜찮죠. 멋지지. 남자친구가 예쁜 여자를 그 얘기를 하려고 했구나. 이한이랑 사귀는데 이한이가 어느 날 이렇게 나랑 이제 막 좋은 시간을 보내고 똥을 싸러 간 거야. 그럼 나는 이한이에 대한 이 판타지가 있잖아요. 난 이 판타지를 사랑했잖아. 그래서 똥을 싸러 갔어. 이거 못 견디겠어! 너 어떻게 똥을 싸! 넌 이한이가 아니라 인간이었구나! 이렇게 화내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예쁜 여자 보면 눈 돌아가는 게 당연한 거지. 너는 예쁜 남자 보면 눈 안 돌아가? 돌아가지. 상대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까지 우리는 제어하려고 해요. 이게 사랑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체로서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초인으로서 사랑한다는 건 내 감정이, 내가 할 수 있는 의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총체적인 사랑을 그를 위해서 쏟아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쏟아낼 때 상대가 질려하잖아요. 아니요. 너무 자, 그게 아니라 상대가 진료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걸 놔주는 것도 나의 총체적인 사랑이에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자, 상대가 이렇게 반응하느냐 저렇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감정이 확 좋았다가 확 뒤집어졌다가 이러면 네네. 인간이니까 당연히 그래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나는 온전히 사랑을 쏟아 부었는데 내 새끼가 내 말을 안 듣고 이상한 년을 사귀고 있어. 열받지. 난 이 여자애가 내 아들을 사랑할 수 있는 폭이 내가 한 12만 5천 배를 사랑하고 있는데 이 아들놈이 그 눈치를 못 채고 이 여자애가 엄마보다 자기를 한 10배는 더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어. 그 우리는 보이잖아. 그럼 열받잖아. 그럼 나 아들 호적에서 파요? 근데 우리는 호적에서 팔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을 미워할 수가 없으면 누굴 미워해요? 그 여자애를 죽을 때까지 증오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에 익숙해져 왔다는 거예요. 주체로서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존재를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의 반응을 걸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를 걸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니체가 얘기하는 힘의 의지라는 의미예요. 권력의 의지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저는 좀 잘못됐다고 봐요. 힘의 의지 이건 뭐냐 하면 내가 나로서 살 수 있는 힘을 가지려는 의지. 남편의 움직임에 내 삶이 뒤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내 가정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몰입하려는 의지. 남들이 쟤는 뭘 잘못했어. 아우 쟤 대학도 못 갔대. 쟤는 뭐 이혼녀야. 쟤는 뭐 결혼을 4번을 했대. 얘는 모태솔로래. 막 이런 그런 거에 따라서 내가 어느 자리에 가고 못 가고 어떤 자리에서는 막 안절부절 못하고 눈치 보고 그건 뭐예요? 다 신이 정해준 가치를 따르고 있다.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완벽한 타자예요. 타자. 완벽한 타입. 내 주체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시선 때문에 내 주체가 흔들린다. 그럼 그건 올바르게 사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우린 그렇게 살까요, 안 살까요? 우린 그렇게 살아요. 우린 그렇게 살아요. 저도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렇게 찍잖아요. 왜 찍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다시 복습 자료로 돌려드리려는 것도 있지만, 요거 유튜브에 올라가서 좀 유명해져서 나도 좀 이렇게 그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죠? 유튜브에 올라가면 뭐 이 강의가 틀렸다 맞았다 막 뭐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확 나뉘어서 찍고받고 하겠죠. 그럼 그 시선 때문에 우리 연예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저는 제가 연기 가르칠 때도 우리 제자들한테 늘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주체로서의 너를 찾으면 댓글 따위가 무슨 얼마 전 며칠 전에 지난주 수요일날 그 부처님 오신다는데 제 제자 하나가 이제 대학로에서 공연을 했어요. 무슨 공연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이 너무 쉽게 알 것 같아서 공연 제목은 말씀 안 드릴게요. 공연을 했는데 이 친구가 연습할 때부터 되게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같이 상대하는 배역들이 자꾸 와가지고 언니 때문에 이걸 못하겠어, 너 때문에 이게 안 돼, 뭐 이런 거 계속 이제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공연 당일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공연을 쫙 보는데 내 제자라서가 아니라 연기를 제일 잘해. 이 친구가 연기하는데 관객들이 울컥하는 게 느껴져. 다른 친구들은 너무 오버하고 막 오글거리게 하는데 또 관객들도 그 다른 친구들이 막 연기할 때 막 이렇게 자리에서 계속 꿈틀꿈틀 불편한 거야. 우리는 어떤 영화나 연극을 볼 때 몰입이 되잖아요. 내 몸이 불편한 걸 잊어먹어요. 그랬다가 그 몰입에서 딱 깨어나는 순간 온몸이 아프지. 자세를 내고 왜 이러고 있었지? 이러고. 근데 연기를 잘 못하는 애들 걸 보면요. 잠시도 이게 의자에 앉아있는 게 편하질 않아요. 관객으로서 몰입이 안 되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공연을 하는 와중에도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귓속말로 너 때문에 안 돼, 너 때문에 이런 얘기에 계속 충격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딱 나왔을 때 막 반갑다고 그러고 막 그러다가 얘가 갑자기 안기더니 막 울더라고. 너 왜 그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놓고 네가 제일 잘했고 여기에서 주인공은 너야. 앞으로 남은 공연 누가 뭐라고 찌꺽박건 상관없이 네가 해야 할 것을 하면 돼. 얘기를 해주고 왔어요. 근데 사실 이게 공연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일어나요? 우리 삶 속에서 수시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니체는 타인이 정해준 가치를 벗어나서 너 자신의 가치를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낙타라는 것이 바로 이 완벽한 타자들에게 지배받는 상태. 명령을 내려서가 아니라 그들의 시선 자체가 나를 올가매는 거예요. 혹은 사회적인 어떤 규범, 남들이 정해놓은 도덕. 제가 아까 르상띠망 얘기했죠? 르상띠망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구현하지 못한, 내가 가지지 못한 욕망을 타인이 욕망하거나 그 욕망을 실현할 때 이유도 없이 나는 그 욕망을 가지지도 않았으면서 질투하고 원한 감정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르상띠망이에요. 자, 이 르상띠망에 의해서 선과 악이 나뉘었다고 니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그 근원을 찾아가다 보면 결국엔 이 르상띠망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라투스트라에는 이 얘기가 나오질 않는데 도덕의 계보라는 책에는 이 얘기가 나와요. 도덕의 계보를 쭉 거슬러 올라가다가 맨 끝에 뭐가 있는지를 보면 결국은 이 르상띠망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도, 관습 이런 것들이 다 도덕을 기반으로 나오죠. 예를 들면 종씨 집안에 가보면 며느님들이 제사를 지낼 때 어마어마한 음식을 차리고 막 정말 노예처럼 시달리죠. 근데 그 제사가 왜 그렇게 됐을까를 근원을 쭉 추적을 해서 들어가 보면 결국은 언놈이 언놈을 질투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근원을 생각을 해보고 이것이 혹시 르상띠망에 의한 것이 아닐까? 이것이 혹시 타인의 시선이 아닐까? 이것이 혹시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남들의 시선 때문에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된 것이 아닐까를 끊임없이 의심하는 상태가 사자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내 두 발로 나의 주체로 서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싸우는 존재, 이게 사자예요. 그럼 어린아이는 뭐냐? 그 단계를 딱 넘어가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이 이제 이 책을 끝까지 다 안 읽으셨을 것 같아서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어차피 이 책은 처음이랑 끝이랑 다 똑같아요. 맨 4부 끝 무렵에 보면 니체가 우월한 자들, 여기서 우월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초인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스스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을 한 7, 8명을 만나요. 그걸 모아요. 모아가지고 서로 이제 축제를 벌이게 하는데 갑자기 이들이 나귀를 보고 절을 하면서 나귀를 신으로 추앙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귀 축제라고 불러요. 니체가 처음에는 막 야단을 쳐요. 신은 죽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여기서 이 책에서 마법사가 나오는 부분 읽으신 분. 마법사가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만 읽었구나. 마법사는 리하르트 바그너를 의미합니다. 바그너는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죠? 음악가 바그너인데 바그너는 니체가 볼 때 바그너는 음악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을 가장 높은 곳으로 고양시킨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 열광적으로 좋아했어요. 게다가 바그너의 와이프 코지마 바그너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를 니체가 사랑했어요. 평생을 통틀어서 기록상으로 남아있는 니체가 사랑한 두 여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코지마 바그너, 한 명이 루살로메라는 여자.
근데 이제 코지마 바그너는 니체의 구애를 그냥 콧방귀도 안 했어요. 니체가 편지를 엄청 보냈는데 다 불태워버렸어요. 코지마는 쳐다도 안 봤어요. 니체가 거기에 상처를 많이 받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나중에 바그너를 이제 굉장히 경멸하게 돼요. 왜 경멸하게 되느냐? 바그너가 인류 보편의 정신적 가치를 고양시키는 건 음악을 하는 줄 알았더니 독일을 민족주의에 빠져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독일 민족주의는 나중에 뭐가 되죠? 나치가 되죠. 니체가 가장 혐오하는 정신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바그너를 혐오하게 됩니다. 마법사라고 나오는 인물이 그 바그너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 두 명의 왕이 나와요. 두 명의 왕은 이제 그들도 생각할 줄 아는 자들인데 그 두 명의 왕은 왕좌를 버리고 스스로 가난해지고 권력을 다 버린 상태에서 자라투스트라에게 배움을 청하러 와요. 여기서 두 명의 왕은 왼쪽 왕은 군주를 뜻하고 실제 군주, 오른쪽 왕은 상인을 뜻합니다. 자본가. 이런 상징들이 곳곳에 녹아 있어요. 그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어떤 가치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만의 가치를 찾기 시작했다는 의미에서 우월한 인간들이라고 불러요. 그림자도 나와요. 그림자는 니체 자신이에요. 니체 자신이 병들어 있는 모습. 니체 자신이 자기를 못 찾고 있는 모습은 또 그림자로 표현을 해요. 여러 가지 상징이 나오는데 하여튼 내가 무슨 얘기해도 여기 갔지? 사자. 어린아이.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상태가 되냐면 끊임없이 자기 속으로 들어서 자기를 극복해내고 나면 자 가치가 사라졌잖아요. 신이 정해준 가치, 타인이 정해준 가치가 사라졌으면 이제 뭐가 필요해요? 새로운 가치가 필요하죠. 그 가치를 누가 만든다? 내가 만든다. 내가 그 가치를 창조해낼 수 있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어린아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어린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컵이나 뭐 이런 물병 같은 거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애 혼자 있는 방에다가 딱 놔두고 아무 물건도 없는데 이런 것만 딱 놔두고 나오면 애는 뭐를 해요? 얘가 아빠도 되고 얘가 엄마도 되고 그죠? 애들은 사물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속성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만의 상상의 세계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여하는 의미를 가지고 노는 것이 유해해요? 유해하지 않아요? 즉 남들에게 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니체가 얘기하는 건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되 이 스스로 창조한 가치가 타인과 부딪히는 게 아니라 타인과 서로 비단처럼 시줄과 날줄이 되어서 얽히고 설키고 현대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이게 바로 연대예요. 이 연대를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아까? 공감이 필요해요. 어린아이란 이 연대와 공감의 기저에 깔려있는 새로운 자기의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이에요. 이때 니체는 이런 인간을 위버맨시, 초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낙타사자 어린아이의 단계가 있어요. 지금 몇 시예요? 지금 5시 16분. 아 그래요. 그러면 5분만 다시 쉬죠.